생긴 일이죠. 해당 부대에서 조직적으로 회유 그리고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정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환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어떻게 벌어진 건지 일단 사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인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인 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 사건 코로나로 인해서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네. 본인의 그 상관이 본인의 사적인 모임에 부하인 피해자를 참석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임인 부사관에게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군 내에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회식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네. 피해자에게 오히려 회유하고, 그리고 사실상 협박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 그런 사건이라서 매우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를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피해가요. 단 한 번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지만 단 한 차례만 벌어진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호인으로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 이 사건 이전에도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하고, 그때도 동일한 방식에 따른 은폐와 회유가 있어서 과거의 추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고하지 못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건이 이제 여러 차례 여러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가해자들이 지금 보면 참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직접적인 가해자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도 있고요. 상관이 있고 가해자가 등장하고 가해자 부모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회유 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회유 혹은 협박이 있었던 건가요? 피해자가 사건의 피해를 받고 나서 사실은 바로 위에 선임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네. 그 위에 선임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신고해서 피해를 호소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그 위에 보고받은 더 위에 선임들이 네. 사실은 만 하루 동안 술자리를 통해서 회유하기도 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고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사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본인이 자살하겠다, 고소하면 자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이 사건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사건 다음 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모가 자기의 아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이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좀 상식 밖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선임에게 보고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선임들이 상담도 하고 또 술자리를 불러내서 거기서 또 회의하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일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술자리에 불러서 이분을 회유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약혼자에게도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보도가 됐지만 네네. 사실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같이 군생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네. 그 남자친구들의 상관들이죠. 결국에 이 사건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관들이 결국에는 피해자의 상관이자 피해자 남자친구의 상관인데, 네. 남자친구에게 이 추행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만 조용히 하면 부대도 조용할 거 아니냐라는 식의 회유나 협박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고 후에 어떤 상황이든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네.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군은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회유와 협박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건가요? 격리 조치는 이루어졌다고 표면적으로는 격리 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 사건에 주요 등장하고 있는 상관들이
회유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그게 분리조치가 의미 있는 분리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네, 형식상 분리를 해놓고 계속 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피해자가 쫓겨나듯이 다른 부대로 이 전출을 갔고 또 그곳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성폭력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기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 피해자가 전출을 가시고 나서 그 전출 간 부대의 부대원들도 피해자의 그 피해 사실을 모두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호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차 가해가 있었으리라 예상이 되고 그러한 정황도 존재합니다. 그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셨는데요. 네. 남긴 이유가 명백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사무실이 그 형사사건을 1년에 한 800개 정도 하고, 네네. 사실은 정말 무수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거나 피의자를 보거나 피고인을 봅니다. 근데 이런 피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피해자들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했고, 그 녹화를 하면서 남기신 부분이 이제 가해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본인 선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 그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통을 다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가족과 변호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일 텐데 그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영상 공개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결심한 그렇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극단적 선택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 피해자가 이런 영상을 남긴 의도에는 본인이 아무리 피해를 호소하고 그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남겼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엄정하게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그거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공개하고 싶다고 유가족께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이번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 사실 군에서 어떤 사건 나면 이제 뒤늦게 호들갑을 떨죠. 그때 이제 장관 나와서 엄정 수사 지시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가 얼마나 깔끔하게 됐는지는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군 검찰과 이 군사 경찰로 이뤄진 합동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인데, 지금 수사의 주체가 사실은 공군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가 공군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군 전체의 비위 혹은 군 기관과 관련된 문제여서, 네. 사실은 그 공군이 그것을 공군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식구를 수사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피고인의 유족과 변호인은 사실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그 조사를 원하고 계시다. 지금 오늘 현재 단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브리핑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공군 법무실이 이 사건을 주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공군이 공군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최초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유가족이 공군 본부 차원의 사실은 수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언론화되기 전에는 뭐 그 부분을 단칼에 거절했던 공군이 뭐 이 사건 수습을 위해서 이제서야 나선다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신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공군 본부의 입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종종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거는 없어 보이고요. 이번 사건이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인가요?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군 성폭력 사건도 많이 뭐 사건을 수임하고 세워 변호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처벌이 점점 엄정해지고 뭐 일부 개선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계급의 피해자들이 다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그 군 수사관과 그 공군의 대응 방식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가 죽은 시점에서는 네. 지금 피해자가 사망하신 지 지금 열흘이 됐는데 저희 변호인이 선임해서 보도가 돼서 이렇게 사건이 이슈화되기 전까지 군에서 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군의 인식 자체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수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좀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